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경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고 숫자는 발표를 안 해준 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9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지표가 안 좋았다는 건 정부가 앞으로 재정, 통화 등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명분이 더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단순히 통화 정책만 아니고 재정,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프로젝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토요일 베이징에서 경기 부양 강도 강화,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부양 규모는 내놓지 않아서 시장에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부양책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모여 있는데요. KB증권 신흥시장팀 박수현 팀장과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구체적인 부양책을 빼놓고 발표한 람푸한 중국 재정부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건데. 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얼만큼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경을 해줄 건지 숫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추경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고 숫자는 발표를 안 해준 격이긴 합니다. 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예상했던 게 2조 유안 정도, 원화로 한 380조 원 정도 발표를 해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재정부는 이 숫자는 얘기는 안 해주기는 했고요. 네. 다만 6개 항목 정도로 나눠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도 앞으로 10월 말에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은 높기는 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해준 내용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특히나 소비시장 진작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예. 특히나 소비는 중국이 GDP에서 구성 항목 중에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이 커지면 계속해서 정책을 내줄 거다라는 스탠스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빈번하게 여기서 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앞서서도 중국 정부는 이제 특별국채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재정 정책을 필려는 그런 수단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은행이 사실 경제의 이 역할 분담 측면에서 되게 큰 역할들을 중국 안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단순히 그냥 대출만 해주는 기구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 재정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재정 수입도 이 역할을 하겠지만 중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사실 이번에는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힘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받아줘야죠.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중국에서는 80% 이상 상업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이 정책 자체가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대마진 압박이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9월 24일 날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환호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중국이 신규로 모기지 대출 받는 사람들 말고요. 기존에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도 모기지 금리를 50bp 낮춰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손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안으면서 국채까지 매수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정책을 좀 그 구도를 맞춰서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이제
떨어지는 이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경기 상황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지표가 중요한데 일단 9월 중국 물가를 좀 봐야 되는데 CPI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물 대비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2월 이후에 계속 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물가를 쫙 보기에 좀 헛갈리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나온 숫자 자체에 네.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나온 숫자는 9월 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9월 달은 9월 24일, 26일 날 부양책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9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지표가 안 좋았다는 건 정부가 앞으로 재정, 통화 등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명분이 더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PI가 사실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가 뭐 0.4%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가 채 안 되고 생산자 물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2.8, 뭐 이 하향 곡선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단순히 통화 정책만 아니고 재정,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중국 주요 지표들 발표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 15일에는 9월 수출입 통계 나오고 18일에는 국내 총생산 또 9월 실업률 이런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GDP 3분기 성장률이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거죠. 보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7.4% 4.7%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시장에서는 3분기 성장률도 4.6%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좀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3분기 GDP가 이게 그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얼만큼 앞으로 경제가 중국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내고 거기에 평균값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한 단계 더 떨어졌더라고요. 더요. 네, 3분기 GDP 성장 예상이 4.5% 정도로 예상이 아이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 낮게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물가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표가 과거 수치가 안 좋게 나올수록 정부가 정책을 더 강화할 강하게 수밖에 쓰인다. 없는 환경인 거고요. 예. 사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건데 이제 수단도 막 여러 가지가 있고 좀 특별 국채 발행이라든가 어떤 자금 투입도 있고 근데 이제 금리도 이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주요 금리를 중국 당국이 이제 경기 상태를 감안해서 이제 인하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인민은행 기준금리 격인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가 2.3%에서 2%로 인하됐고요. 또 지준이라고 역RP 역환매 조건부 채권 또 14일 물금리도 내렸고 중국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없다 사실은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물가가 상당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금리를 따질 때 실질 금리를 감안하면 네. 높은 겁니다. 아하. 네, 우리나라는 사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예. 금리를 감안하면 사실 실질 금리가 중국보다는 낮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어떻게든 시장에서 소비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가계 자산에서 결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이 전체에서 비중이 한 69%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금리가 낮아도 금리를 낮게끔 설정하는 이유는 기업은 투자를 더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예. 더 실물 경제하기를 정부가 원하는 거고 가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더 하라라는 의지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사실상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이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제는 통화가 아니라 재정을 넣어주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대출 이미 받은 모기지금리 50bp 내려주는 건 이자 비용 대안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내 주머니에서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의 50bp 정도가 떨어지는 거라 일종의 현금이 신규로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쥐어줍니다. 이거 코로나 때도 중국이 하지 않았었는데 10월 1일 이전에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됐고 토요일 날 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재정부가 강조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 저소득층 상대로는 지역별로 좀 차별이 되어 있기는 한데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지급을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건 중산층, 저소득층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고 부동산 가격은 뭐 9월 26일 날 했던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했지만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된다. 이거 재정부의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이젠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고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상당히 좀 생겼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인데 일단 이달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여기서 이제 그 숫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얼마를 투입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집중 지급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요거는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험상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유사한 얘기들을 해줬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이 연도로는 지난해 2023년 10월에 있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조 위안 추경, 그러니까 특별국채 추가로 발행하는 게 요 회의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국채 얼마 찍겠다라고 재정 강화 얘기를 해주고 나면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좀 디테일하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각 부처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빠르면 뭐 일주일이나 2주 사이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좀 있고 지금 시장 방향성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소비 경리가 살아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얼만큼 소비 진작에 쓰일 건지가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말하자면 이제 식어가는 한때 뜨거웠지만 식어가는 이 냉기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인 나라가 있어요. 인도. 인도는 정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이제 뭐 과열되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약간 양국이 달라요. 중국은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반등하는 거고 인도는 너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상태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 증시 4분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의 꼭 찍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인도가 중국이랑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은 뭐냐면 네. 인도의 기업이익 추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요. 네, 중국은 아직까지 기업이익이 회복 자체가 숫자로 확인이 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책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반영되려면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 소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기업이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낙폭도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4분기에 이익 추세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인도는 정부 주도 그리고 해외 자금 유입으로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는 건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도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금융인데요. 예. 금융시장 성장을 같이 수반합니다. 오. 왜냐하면 투자할 때 인프라 투자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기를 두고 하는데 100%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융이 필수네요. 네, 금융이 같이 움직이는 이게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가총액 덩치가 제일 큰 쪽에 기업이익이 좋으면 증시 이익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나머지 뭐 소비재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의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인도 시장 자체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질 수는 있겠지만 급락의 상황이 전개되기는 저는 또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 뭔가
나오는 게 IPO 시장을 보면 인도는 올해 사실 IPO 시장이 글로벌로 봤을 땐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인도는 달라요, 얘기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IPO 건수가 267건,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고, 공모 금액으로도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가 돼버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10위권 밖이었거든요, 인도가. 근데 치고 올라오면서 IPO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본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증시 좋으니까. 증시 좋을 때 IPO를 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부상인데요. 근데 일단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입니까? 네, 사상 최대 규모고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로컬 기관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관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예. 너도 나도 이 IPO 물량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모가가 상당히 크고요. 이 구체적인 숫자가 제가 조금 지금 헷갈리는데 네. 이 기록에는 한국 돈으로 하면 3만 원 초반 정도다 이렇게 네네. 얘기가 3만 원에서 있습니다. 3만 2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인도 시장 자체는 IPO를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기업가 정신을 사실 많이 억눌러 왔죠. 네. 마윤이나 네. 이런 텐센트 같은 중요한 큰 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었던 플랫폼 기업들을 사실 억압해 왔고 인도는 이들 기업들을 굉장히 육성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도의 유니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유니콘 기업이 인도에 지금 2024년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110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20년에 37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 거의 3배 가까이가 요 4년 동안 시간에 늘어난 거죠. 4년 만에. 그래서 굉장히 인도 내 경제 성장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인도 안의 정책적인 분위기, 특히나 이제 글로벌 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자금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도 안에서의 유니콘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건 IPO를 대기 중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지금 말씀 주신 숫자 자체도 굉장히 큰데 앞으로 대기 중인 기업들이 더 많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도가 5위인데요. 네. 이게 뭐 4위, 3위 가는 그림이 머지않은 미래에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고 인도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 보면 정말 인도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마지막으로 인도 경제 성장의 저력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나라든 사실 이 정치적인 배경을 빼놓고 이 경제적인 걸 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인도도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디노믹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 모디의 3년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얼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 경제 활성화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표로 드러나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기업이익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익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모디 총리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인도가 아직까지 48% 정도가 이 농업에서 나옵니다. 네. 이거를 제조업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보다는 제조업의 평균 임금이 높으니까요. 이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관철이 돼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모디 3년임이 끝날 때쯤에 또 한 번 시장에서의 이 심판이 나올 건데요. 상당히 시장 기대만큼 부응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성과들이 누적돼서 나오는 기간이 저는 3년임의 요 3기 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콘 기업들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네. 기업이 늘어난다는 건 여기에 창출되는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점점 인도의 소비 시장 얘기를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소비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인도의 상장을 많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실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상장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둘 다 모디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두 리더십의 비교를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중국은 사실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3대 당파가 과거에 서로 견제하던 구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사실 이 지방 분권화되어 있죠. 민주주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강렬한 스트롱맨이 한 명이 있는 게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좀 더 좋은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강한 맨파워를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치 배경과 이 사회적인 상황과 좀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인도의 상황이 조금 더 그래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KB증권 신흥시장팀 박수영 팀장님과 중국과 인도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